말씀드릴 내용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게 일반인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에 대한 개념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하고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여기 가스나 석탄, 화석에너지 비율이 한 60%가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비중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한 60% 이상, 그리고 화석에너지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내용으로 목표를 삼아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가 에너지원을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에너지 전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건 이렇게 특정 시기에 어떤 그 에너지의 우리 전체 에너지에서 각각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에너지 믹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그리고 안보를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동차 활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이제 휘발유가 없다, 요즘 경유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아무리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가 있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석유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우리 생활에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안경테, 생활에 쓰이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그리고 비료, 농약, 이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팔방미인인 석유 제품들이 시작점은 하나죠. 원유. 근데 이게 워낙 지역적인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위기나 문제가 생기는 건 독점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급망 불안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1970년 초에 이제 1차, 2차에 걸친 석유 파동이 있었고, 이런 그 공급망에 대한 위협, 이슈가 결국은 경제 혹은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직접적인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에너지 안보라는 표현을 쓸 때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는 원유, 석유 확보에 대한 안정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이 사실은 에너지 안보하고 동일한 단어로도 이해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믹스 양을 보시면 2018년 기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력, 석탄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하게 보실 게 재생에너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추세인데, 이게 에너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온실가스를 낮추겠다라는 기후 기술하고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거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전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점차 이제 사회는 전기화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도 이제 거의 안 쓰고 인덕션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전기화 비율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력망, 그리드 안정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낮에는 태양광에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밤에는 없죠. 그리고 바람이 막 불 때는 전기가 만들어지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없어지고. 근데 이 움직임을 간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간헐성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전력망이 이렇게 막 춤추는 발전량을 받아줄 수 있느냐.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변동량이 한 10%를 넘어가면 한전이나 거기서 전기를 못 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한 30% 이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는 전기를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밤이 되거나 전기가 필요할 때 넣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2차 전지에 밀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워낙 2차 전지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내구성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 되게 편하고 좋은 건 양수 발전입니다. 댐에서 발전을 하고 남는 전기가 생기면 모터를 돌려서 물을 다시 댐 위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근데 이게 날씨나 가뭄이냐 홍수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은 단주기나 중간 단계의 주기 정도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소에 H를 써서 H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남는 전기를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형태로 저장을 하고 밤이나 풍력 발전의 양이 적을 때는 그걸 전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리드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소 형태로 전기를 저장하고 연료전지로 다시 활용하는, 그렇게 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더라도 이 그리드 안정화를 수소가 도와줄 수가 있죠. 요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점점 이제 발전량을 키워 나갈 때 2050년, 2100년 정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이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발표의 결론이기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우리가 안보나 다양성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재생에너지에서 물 전기분해해서 만들 수도 있고, 도시가스, 석탄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성이 사실은 안보하고도 직접 연동이 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소를 전기로 만들 때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이 연료전지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육해공에서 사용하는 비행기에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하고 물 전기분해의 개념을 보시면 결국은 물에 직류전기를 막 가하면 수소하고 산소를 찢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소하고 산소를 합쳐서 우리가 물을 만들게 되면 반대로 전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물 전기분해하고 연료전지 반응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원자번호 1번에 무색, 묻히다라고 하는데, 요즘 수소가 색깔이 되게 많아졌어요. 보면 그레이 수소, 이건 CO2를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계질 통하는 거고, 브라운 수소는 석탄으로 만드는 수소, CO2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에서 뒤에서 이제 나오는 수소를 CCS를 이용해서 잡는 방식. 그 다음 원자력 발전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수소는 핑크 수소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열분해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고 고체상의 카본을 만드는, 이럴 때는 청록수소로 이야기를 하고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물 전기 분해를 하면 그린 수소가 됩니다. 이렇게 수소가 굉장히 다양한데 색깔이, 사실 연료전지는 수소의 색깔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소이기만 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그 다양한 응용 분야를 이렇게 좀 보시면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발전에 쓸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는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정도까지는 가정용 보일러도 대체하고 발전도 하는 이런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위주에서 점점 규모를 키워서 병원이나 건물용, 그 다음은 대형 발전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요. 승용차용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쪽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가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하지만 대형화, 버스나 트럭, 기차, 배, 선박 이런 쪽은 연료전지가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종의 그 틈새 시장으로 보면 드론, 그리고 잠수정 로봇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드론 경우는 이제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페일로드를 붙여서 카메라로 이렇게 방송국에서 사용하면 한 8분에서 12분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미 연료전지를 써서는 한 2년 전에 2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24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도 있었지만 전기자동차하고 수소 전기차하고 경쟁력이 요즘 연료전지 자동차가 좀 없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볼 부분이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중에 개발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몇백 개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번 충전에 600km를 달린다 이러면 막 뉴스에 나오거든요. 근데 연료전지는 전 세계에서 양산차를 생산하는 데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 도요타. 산업화의 초입에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1회 충전으로 887km 달릴 수 있다라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한 보름 뒤에 일본에서 미라이로 한 번 충전에 1000km 달릴 수 있어요 라고 하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1회 충전으로 130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를 열심히 찾아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소 5.5kg을 넣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소 충전을 한 10km 정도를 하게 되면 한 번 충전에 2500km도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직 산업의 초창기에 있는 기술이라 여전히 경쟁력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수소 경제를 가지고 올까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고 있고, 저도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그리고 활용 부분에 대해서 수소 경제가 안착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보면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수전해, 계질, 그리고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저런 방향으로 향후 연구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 운송도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충전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활용 부분에서는 익숙한 수소 전기차나 배, 드론, 항공기, 우주 발사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소 활용에서는 이제 대형 발전소를 대체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존에 이제 화는 제철소에 있어서는 콕스 대신에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석유나 가스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아니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믹스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거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상호 전환성이나 완충 역할로 수소하고 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료전지 연구실이 40주년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기념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